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 2022년 이 코로나 시대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종별 창업 시장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2022년 소비 트렌드와 창업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저 역시도 제가 97년 사업자니까요. 예, 올해 저도 한 26년 차 사업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저 선릉역에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대한민국 550만 이런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해서 첫째,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과연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지금 대표 상품의 가치는 과연 충분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우리나라의 경영 진단 컨설팅 이런 전체적으로 이 경영 클리닉 이런 쪽의 컨설팅을 주로 하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맞춤형 컨설팅사를 올해 저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제가 90년대 초반, 1992년부터 시장조사, 상권 분석 이런 걸 정말 오랫동안 했고 특히 뭐 우리나라 상권뿐만 아니라 한중일 상권, 그다음에 6억5천 이런 아세안 뭐 이런 인도차이나 반도 상권들 뭐 이런 쪽 워낙 많이 해서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롭게 재창업, 업종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해서 꼭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2022년 요즘 우리나라 스몰 비즈니스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창업 시장 그럼 늘 공급과 수요의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만 이런 공급과 수요 입장에서 공급 시장의 트렌드는 요즘 어떤가? 수요, 이 소비자 트렌드는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의 뭐 남성, 여성, 뭐 아이들, 어른들 아니면 계층별로 직장인, 신세대, 뭐 대학생 아니면 뭐 주부 가족 단위 뭐 이런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입장에서의 비즈니스 코드 과연 뭔가?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좀 상권에 많이 생겨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나홀로 창업자도 늘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나홀로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혼족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권 트렌드에 따르는 고객, 즉 상권과 고객 아이템 이 부분을 좀 진단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지금 시점에서 과연 지금 사장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사업 아이템의 디렉션, 방향이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진행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강의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제 창업통 TV 저 유튜브 TV,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 질문하시면 오늘 강의 이후에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한국 창업 시장 과연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 창업 시장, 시장을 분석을 하자.
상권 분석을 하자. 뭐 상권 그러면 시장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 과연 우리 550만 자영업 시장, 스몰 비즈니스 시장, 뭐 정부에서는 자영업을 소상공인 시장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시장을 가두고 있는 생태계, 소상공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생태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가를 제가 6가지 축으로 정리해 놓은 이런 자료인데요. 저는 이 자영업 생태계를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소비자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여 이것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한번 직접 제가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창업시장의 주요 카르텔, 주요 섹션들은 한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의 가장 아랫단에는 대한민국 소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소비자 5,500만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서울시 950만, 경기도 1,350만, 인천이 한 290만, 이 정도 되는 거죠. 도합 2,600만 정도가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 한 2,400만 정도가 지방상권에 포진해 있는 거죠. 그 전체 수요층 상권 분석의 시장 분석의 가장 아랫단에는 이런 전국의 5천만 소비자가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열심히 지갑을 열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지금 우리 사장님들, 창업자들이죠. 대한민국 창업자들, 소상공인 창업자의 한 80%는 임차인입니다. 즉 월세를 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임차인 이외에는 임대인이 있죠. 대한민국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가서도 꿈이 뭐니? 이러면 임대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은 임대인들은 임차인, 즉 창업자가 있어야 임대인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없으면 공실이 되는 거죠. 투자 가치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인이 있는 거다. 그리고 임대인 위에도 있죠. 부동산 관련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사실은 이런 시행, 시공, 분양대행사들이 사실은 열심히 가서 초가집이 있으면 거기에 5층 건물을 올려드릴게요. 이러면서 하나의 상가 건물을 직접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직접 분양을 하고 새로운 신규 임대인이 탄생하고 이런 부동산 관련 디벨로핑 회사들이 구축하고 있죠. 또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2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있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거의 11,500개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 90%, 거의 한 80%가 외식, 5%가 도소매, 15% 정도가 서비스업 아이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국적으로 한 13만 개 정도, 전국의 카페 수만큼 많은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돈의 흐름일 수 있고요. 6가지 축은 서로의 기대치, 이익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소비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요 창업자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창업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임대인 시장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있어야 존재하는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같은 부동산 디벨로핑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6,500개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11,500개에 달하는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시장, 그리고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13만 개 부동산 중개업 시장, 이 전체가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관련된 돈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장님들께서도 좀 상권에 나가는 것을 취미 삼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에 나가면 야, 요즘 소비자 대상으로 창업자는 어떤 선수 창업자가 있네? 그 위에 임대인들 요즘 동향은 어때? 야, 여기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야? 야, 그리고 요즘 신규 뭐 분양하는 이런 곳 있나? 야, 저기 분양상가는 얼마 정도에 분양가가? 뭐 여기 프랜차이즈 시장 새로 생기는 브랜드 어떤 게 있나? 요즘 직영점 있어야 된다는데,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점포 거래 동향, 상가 거래 동향, 어떤 분들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이 물건을 넘겨달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창업자 입장에서 늘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같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이런 생태계를 공부하셨으니까 이제는 한국 창업시장 관련해서 제가 이 표를 하나 정리해 왔는데요. 저는 우리가 사극을 좋아하는 건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가 사극을 좋아하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반추하는 거죠. 저는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창업시장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 현 시점 개념에서 과연 창업시장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의 3년 후, 5년 후 창업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예단할 수 있는 게 창업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창업시장에 처음 접근했던 게 1992년 무렵, 90년대 초반인데요. 이 사업을 한 오래 하신 분을 대상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야, 사장님. 지금 사업하시면서 가게 문만 열면 돈이 넝쿨채 들어왔던 혹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쭉 보면 늘 사업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경기가 좋았던 시절을 콕 찍으라면 지금 이런 1988년에서 한 90년대 초반 88 올림픽에서 90년대 초반 그때가 좀 나았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제가 시장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만 있었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1기 지하철,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만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기 지하철인 5, 6, 7, 8호선 지하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가 1기 신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저 강릉 최씨 집안의 최각규 건설부 장관 시절로 저 기억하는데요. 헬기 타고 다니면서 찍었던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에 일산, 남쪽에 분당, 그리고 좌측으로 와서 저 중동, 여기 삼본, 그다음 평촌, 이 5대 신도시가 땅 파기 시작했던 게 90년대 초반이죠, 사실. 저는 90년대 초반에 가장 상권에서 호황 아이템이 뭐였나? 그 당시에는 창업시장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소상공인들은 먹자 아니면 입자 이런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먹자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템이 아마 미국에서 88 올림픽 이후에 건너온 뭐 웬디스, 하디스,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같은 소위 햄버거 가게, 이 패스트푸드점이 각 개별 상권의 가장 노른자 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먹자 중에서는 입자, 패션 쪽에서는 야 저기 이랜드 박성수 회장 브랜드죠 사실은 이랜드의 헌트, 브렌타노 뭐 이런 브랜드가 가장 패션 쪽에서는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식업적으로는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원두 커피가 처음 시작했던, 다시 말해서 야 그 옛날 다방 커피를 밀어내 버리고 이런 원두 커피 브랜드, 지금도 일본 가면 일본인들이 참 좋아하는 도토루 이런 게 한국에 그때 들어왔었고요. 한국 브랜드는 자댕 이런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원두 커피 전문점 이런 게 최초로 생겼던, 그리고 호프집, 그리고 패션 쪽에서는 아까 이랜드, 브렌타노 뭐 이런 매장들의 중저가 캐주얼 의류 아이템이 호황업종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아이템이 90년대 터널을 지나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 201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또 2022년 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늘 지켜보는 거. 저는 90년대부터 1990년부터 97년까지 이때가 어떻게 보면 경기가 88 올림픽 이후로 쫙 상승 곡선을 그었던, 소위 말해서 좀 호황기였어요. 이때 이 호황기에 나왔던 게 아이러니하게 명태 창업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명태 일기생들 저는 기억하거든요. 명태 일기생들. 그때 명태 일기생들이 사업 아이템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실은 명태를 하더라도 거의 한 70% 이상은 재창업으로, 재취업으로 가셨고요. 한 20, 30%가 창업 시장을 놓고 했던 그런 시기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20, 30% 오신 분들이 야, 내가 직장 생활에 연봉 얼마였고 내가 창업한다면 직장 생활보다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어렵지 않으면서 깨끗하면서 남보기도 좋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 오래 갈 수 있는, 적어도 내 연봉보다는 많이 버는 사업, 그런 사업 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CVS, 컨비니언스 스토어 아닙니까? 그때 시작했던 뭐 대학로의 서클K, 캐나다 브랜드죠. 이런 서클K 같은 이런 브랜드가 시작돼서 전국의 편의점 시장이 태동했던 시기고요. 그때 시작했던 편의점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5만 5천 개가 지금 넘어서고 있죠. 그때 베스킨라빈스, 던킨 같은 SPC 브랜드가 그때 런칭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랜드, 아니면 빵집 중에서, 제과점 중에서는 고려당, 크라운 베이커리, 신라면과 이런 브랜드들. 이게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90년대 놀부의 오진권 회장 부부는 그 당시에 최초로 한식 프랜차이즈를 진행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커피는 고급 커피 시장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호황기에 맞춰서 패브릭 소파 쫙 두고 그 당시에는 아마 삐삐 시티폰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테이블마다 전화기 한 대씩 딱 놓고 한국통신하고 얘기해서 전화 맘대로 쓰세요. 대신 시내 전화만 써야 돼요. 대신 커피 한 잔 6,000원 내세요. 뭐 이랬던 그런 시대가 97년. 그리고 쫙 올라가더니 97년부터 말부터 99년까지 소위 그 당시에 임창열 경제기획원 장관이 TV에 나와서 저희는 IMF로부터 구조조정, IMF로부터 구조금융, 우리나라 구제금융, 무려 그 당시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이 그 당시 돈으로 550억 불, 그 당시 돈으로 한 60조 정도 된 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는 지원받았죠. 소위 우리나라가 부도 났던 시절. 이 부도 났던 시절에 대한민국 창업자들도 다 망했을까요? 물론 실패한 가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서는 IMF 시절에 조물주의 건물주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그래서 IMF 시절에 조물주의 건물주가 태어났다고. 왜? 부동산 반값 이런 게 있죠. 그 당시 IMF의 가장 타격을 체감했던 첫 번째 상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역 상권. 부평역의 패션 상권이 먹자골목으로 바꿔버렸다. 뭐 부평역의 진선미 식장 이런 뒤쪽 먹자골목도 있었는데 패션 골목이 외식 상권으로 상권의 특성이 바뀌기도 했던 게 요 사실 IMF 시기죠. 그러면서 IMF 시기는 아까 고급 커피는 이 IMF와 함께 바로 몰락하죠. 경기가 불황일 때는 고급 시설을 가지고 미는 아이템은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학습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던 게 이 1997에서 97년 말에서 99년까지 우리는 IMF 시대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시점인 2000년 무렵에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 거죠. 2000년 되면서부터 상권은 다시 IMF의 반등세를 타기 시작하죠. IMF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화려해지기 시작하죠. IMF 시대가 우중충하고 창업시장에서는 5천만 원 이내 소자본 창업이 많았던 반면 제가 그 시절에 MBC 일밤에 신동엽 신장기업 33개 매장을 제가 컨설팅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 찾기 하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그 IMF 시대와 달리 2000년 되면서부터 상권은 다시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시장이 판도가 또 바뀌었죠.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린 거죠. 오늘날 사실은 거의 자영업 시장에서 거의 막대한 경쟁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거의 뭐 자영업 시장의 영토를 거의 지금 땅 따먹기로 거의 뺏어가고 있는 홈쇼핑 시장 이런 게 이때 열린 거죠. 그리고 뭐 동대문의 패션 특구나 그 당시에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처음 대형마트 1호점이었는데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상권에 대형 할인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마트는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500개까지 오픈했죠. 지금 그들끼리 경쟁해서 또 장사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대형마트하고 다른 대형마트보다 더 큰 울트라 메가톤급 축구장 70회 규모로 오픈해버린 것은 신세계 정용준 회장 같은 신세계 스타필드 1, 2, 3, 4, 5, 6, 뭐 지금 7까지 오픈했나요? 이런 시장에 한번 전환점이 된 시점이 2000년 시점. 그러면서 아이템도 거기에 맞춰서 화려한 아이템, 뭐 찜닭, 불닭, 하우스비어, 돈가스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생겼고 커피 브랜드는 고급 커피의 몰락과 함께 바로 에스프레소 무슨 뜻입니까? 빠른 커피죠. 이태리 직수입한 머신을 가지고 빠르게 내려드리는 에스프레소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의 가장 원조 브랜드는 그 당시에 미원, 지금은 대상그룹이죠. 미원에서 했던 로즈버드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2007년, 8년 또 중요한 그 당시에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게 2007년 그리고 2008년 또 이런 리만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경기가 곤두박질되고 2010년을 다시 맞고 2020년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2022년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로 갔다가 IMF로 내려왔다가 또 2008년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도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비포 30년 동안에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이 흐름을 사이클로 보자면 이 호황기와 불황기와 다시 호황기와 불황기가 지속적으로 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한 비포 한 거의 한 7년, 8년 전부터는 그 당시에 2007년, 8년 리만 사태가 일어났던 그때부터 사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2014년 우리 가슴 아픈 세월호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의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 창업시장에서 특히 고급 음식점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 3만 원 이하 메뉴로 다 바꿔야 되나 막 이렇게. 그리고 2017년에는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상승. 지금 10,000원대로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10,000원을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늘 어떤 창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보실 때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한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르막일 때는 어떤 아이템을, 내리막일 때는 어떤 아이템을, 어떤 컨셉을 시장에 선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구체적인 좀 이슈를 말씀드리면 우리 자영업 시장에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좀 자영업 시장, 스몰 비즈니스 시장을 이렇게 쫙 옥죄고 있는 주변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코로나 시대였죠. 그래서 요즘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자영업 시장은 두 가지 축, 공급 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업종도 있고 구조조정을 막고 있는 업종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배달 관련 업종은 정말 공급 과잉일 정도로 팽창했고요. 반대로 나머지 이런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쪽은 문 닫는 가게가 정말 많았죠. 즉 폐업과 재기가 대개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장님들께서도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폐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닌 아이템, 아닌 사업체를 가지고 열심히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라고 하면 폐업하시고 다시 재기하는, 어떻게 보면 창업 인생은 늘 시작과 끝, 다시 시작, 끝이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과도 저는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소비에 맞춰서 비대면, 즉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고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혼족,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창업 시장에서도 이제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창업. 고정 비용의 첫 번째는 임대료 싼 가게, 인건비 적게 들어가는 1인 창업, 무인 창업,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의 자영업 시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 자영업 시장을 두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놀부 같은 우리의 어떤 외식 프랜차이즈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놀부는 모건 스탠리, 모기업 JP 모건 스탠리가 인수했죠, 사실은 1,200억에. 그래서 이런 외국계 투자금융사, 사모펀드, 이런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되고 있는,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자영업 시장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최근 자영업 시장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언택트가 이제 보편화됐지만 아마 코로나가 거의 지금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언택트 트렌드와 온택트 트렌드 이 두 가지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 한 17개 홈쇼핑 채널 있지 않습니까? 홈코노미라고 하죠, 사실은. 이 홈쇼핑 채널에 어떤 걸 팔고 있는가? 이거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홈쇼핑이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상품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요즘 홈쇼핑 채널에서 어떤 걸 파나? 뭐, 먹거리는 기본이고, 살거리, 뭐, 각종, 건강 관련, 심지어 자동차까지 홈쇼핑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외식 시장에서는 최근에 푸드트럭, 공유주방, 배달 이슈였죠.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알려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트럭 사업에 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푸드트럭 사업을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푸드트럭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가 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 음식점이 지금 70만 개, 73만 개, 일본 음식점 수하고 똑같아요. 일본도 음식점 수가 한 7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일본 인구 1억 2,700만. 이미 이렇게 공급 과잉인 외식 시장에서 음식업 사장님들하고 땅땅 먹기 하라고 푸드트럭 해라. 공유주방도 마찬가지죠. 음식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땅땅 먹게 하면서 야 배달로 영업하시라. 그래서 매출액에 야 15% 주세요. 야 월 정액 180만 원 내세요. 배달 사업하는데 월세 180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2008년 8월 1일부터 가맹거래사업법이 제정됐었고 그리고 작년 11월 시점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프랜차이즈에서는 이제는 본사에서 직영 1호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한 다음에 가맹점 투자자를 이 투자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는 이걸 법령으로 정한 게 작년 말. 그 여파로 그 전에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를 등록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체들이 사실 한 개 업체당 뭐 20, 30개 등록한 업체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금 11,500개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판도에 맞춰서 야 어떻게 컨셉 전환을 할까? 이거 늘 이슈입니다. 동시에 자영업 시장에서는 이제는 야 자영업 사장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90년대는 리치맨 부자가 꿈이에요 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이 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조물주의 건물주가 될 거야. 물론 뭐 얼마든지 꿈꿀 수는 있습니다만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 자영업 시장의 문제점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영업 시장의 경쟁 과열, 즉 을끼리의 줄다리기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자본도 자영업 시장의 영토를 열심히 넘보고 있고 이미 홈쇼핑 시장이나 이런 쪽은 다 수상공인 시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상인만 하더라도 40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영업 사장님들의 이 경쟁 과열 문제, 야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업종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점유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또 하나, 저는 이 자영업 시장에서 야, 좀
그 동네 부동산만 들어가더라도 직전 3개월 동안 삼겹살집이 몇 개 오픈했고 뭐 몇 개 문 닫았어요.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쫙 빅데이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즉 통계 데이터 컨텐츠. 최근에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는 그나마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만 컨텐츠 시장은 아주 취약합니다. 창업을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네이버 보고 하는 공부가 이게 얼마나 심도 있는 컨텐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 집단이 컨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집단이 많아져야 되는데 언론사마저도 창업 전문 기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 언론사도 광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창업 쪽에 광고 낸다고 이런 광고 수요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프랜차이즈 시장 앞서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과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 시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듯이 결국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교육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컨설팅 시장도 같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육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교육, 컨설팅, 그리고 이 어떤 교육 자체가 창업 교육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으로 좀 이렇게 전락되는 이런 건 좀 문제입니다. 동시에 저는 교육이나 컨설팅도 어떤 공적 영역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게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만 이게 충분히 교육의 질, 컨설팅의 질이 나아지는데 정부 주도로 하는 거에 대한 또 한계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창업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라도 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이해하면서 창업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